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정봉규입니다. 시작합니다. 헷갈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날에 아나운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미 남북 관계 최강 원투펀치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인제대 진희관 교수. 네, 진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 반갑습니다. 온몸으로 쓰나미를 맞고 있는 정봉규.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카메라가 한 100대는 온 것 같아. 예, 카메라 대수로만 보면은 뭐 이명박이던데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봐야 되겠어요. 이명박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구속될 때. 종걸리가 그 누가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지방 출장 가고. 네, 이종걸 의원 있더라고요. 이종걸 의원인데 보면서 내가 종걸리더라고 그랬죠. 형님 국회에서 18년 사니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생계형 의원이라 그러면서 슬쩍 하는 얘기가 단 18년 동안 카메라 저렇게 많이 받아본 한 번도 없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뭐 누가 뭐 처벌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예. 실제로 미투의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그걸 얘기했다. 이라고 매도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뭐 그거 자체로 물론 뭐 그 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치명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서울시장 나올 사람을 상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어찌 보면 미투라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2차 가해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거를 먼저 예감하고 허위사실로 유력 정치인을 공격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더라도 왜 그간에 그 정봉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황당한 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낙곰수를 마치 무슨 거대한 권력으로 그렇게들 묘사하면 사람들이 또 옆에서 끄떡끄떡여요. 근데 낙곰수는 그때 우리 탄압받던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항의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그 대변하면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뭐 주진우, 김어준 이렇게 이제 그 의논하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몸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근데 그걸 권력으로 묘사하면 또 사람들이 권력이었나? 그리고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왜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사람이 다 인정받고 어찌 보면 출세를 한 거예요. 예,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그거 딱 맞네. 딱 맞네. 안희정 설마 했고 그런 식의. 정봉주는 역시 했었대. 그래갖고 이 언론사도 걸었어요 내가. 에?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이거는 똑같아. 설마 최강욱 역시 정봉주. 추측도 난무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확실히 법적으로 하든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딱 까발려 놓고 알려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상 두 말도 분도 두 분이지만 네. 그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야 돼요. 프레시안을.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 내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면 말리는 축이 많았었다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왜 후속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터뜨렸을까? 그것도 참. 네. 아니 그쪽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도 또 안 맞아. 그 기사 내에서 이런 건 위험한 거거든. 저희는 이제 문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네.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프레시안의 한반도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데 저기 그런 글도 강의 좋았었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5년 이상 썼는데. 오늘 녹화를 할지 어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오늘 월요일 날 녹화인데 오전에 그거 하면서 한 3일을 진을 뺐거든. 야, 근데 진짜 네티즌 수사대들 놀라워. 사진 옛날 사진 찾아내서 속성에 시간 있는 거, 동영상에 시간 있는 거 그걸 다 찾아내고 중요한 건 한 2박 3일 동안에 내 일정을 다 주더라니까.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하고 사진과 함께. 그래갖고 일정을 찾은 거예요. 더듬어갖고. 그만큼 더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봉도사가 혹시 저렇게 이제 처신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정봉주는 그 겉으로 보이기에 가볍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접해본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일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제보해주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워낙 오래된 일이고 뭐 여러 종류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멍한 상태 아니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완전히. 이게 막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후달리더라니까. 정말 내가 그랬나? 막 이런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이 허연 거야. 1시간 반 뒤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5분 전, 10분 전까지도 그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낸 건 제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긴장이 되니까. 그때는 사실은 주변 사람하고 상의할 만한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없었잖아. 없었잖아, 내가 또. 반박할 수 있는 팩트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정리가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저도 들으면서 황당했죠, 얘기가. 그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 고개를 끄덕이는 설명을 많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진실공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는 계속 있는 것이고. 타진 영화 생각나더라니까. 무슨 근거를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언. 자, 본론 넘어가시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 다들 놀라셨겠지만 뭐 이쪽 전공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사람 중에 한 얘기했죠, 사람인데 그때. 뭐 훨씬 저보다 앞선 결정들이 내려져 버리니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한 기억은 나요. 6월 이전에 극적인 전환이 올 것이다. 다른 방송 아니십니까? 여기서 했어요. 두 분 나오셨을 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때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가면 아마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것일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표라고 하더라도 뭐였냐면 김준현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 거기까지 정도 물론 나올 거다. 핵을 없애겠다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즉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까지는 받아와야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북미 대화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그때 그랬었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까지 다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건 비핵화까지. 거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내용까지 그러니까 비핵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물며 그 합의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 언급을 했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뭐 예년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거 마치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까지 다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고민은 그겁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 해야 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재확인 하는 거 아니에요? 재확인? 네. 실제로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거. 너무 태도가 생각보다 유연하고 또 시원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1박 2일의 매우 짧은 일정 동안 방문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환대하는 그 뭐 장면들 그다음 그 당시 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제1차 장관급 회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놀라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북미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계속 말렸거든요. 진짜 주위에서 말렸고 이거 이런 방식으로
들썩받으면 안 된다. 어떤 거를 뭘 말해요?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네. 그걸 들썩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대체로 지금 북한이 직접 회담하자는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네. 그 워딩 자체를 한국 특사가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 뭐 바로 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뒤에서 주위에서 다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참모들도 미국의 참모들은 네. 다 얘기하고 나서 해야지 시한을 정하면 그때부터 쫓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하는 거는 합의한 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조용히 해. 내가 이거는 무조건 해 하고 다시 눌러버렸다면, 마치 언제 본 것과 비슷하냐면 평창 때 그 군사훈련 미룬 연기한다는 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샴페인 너무 많이 먹었냐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확 눌러버리고 나는 100%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라고 했던 것의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백악관이나 이 관료들이 막으려고 했을 때 그걸 눌러버린 거죠. 그거는 그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워딩을 자기 밑에서 바꿀 것 같으니까 한국 대표단한테 직접 시키고,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말 요대로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말이 영이 서. 내가 쟤들 내 참모들 하면 참모들 바꿔서 얘기할 거야. 그거죠. 그렇죠. 또 중간에 시키면 네. 한국 대표단이 이렇게 얘기했으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점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까봐.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김여정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때 여건이 성숙되면 하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그냥 아유 그럼 합시다. 그러니까 여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4월을 땡긴 거는 그만큼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이 미국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4월로 땡긴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갑자기 시원시원하게 오케이 하자 회담해요 언제 해요 이렇게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북한에서 가져온 선물이 엄청 마음에 들었고 기뻤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았어요? 비핵화 뭐 어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저도 몰라요 이건. 워낙에 두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누구? 두 궁금해라. 특사하고 대통령하고만 알 정도. 뭐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밝혀진 것만 해도 크기 때문에요. 네, 밝혀진 것만 네. 해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비핵화 모라토리엄, 네, 그다음에 뭐 군사훈련에 대한 그 이해, 이것만 하더라도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엔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I가 할 테니까 수교하자. 이제 수교를 5월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수교를 한시적으로 못 받고 수교 약속하면 CBI하고 동시에 빅딜 하자는 얘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시면 그 엄청난 성공이었다. 북한이 잘하고 있다. 이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은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것들을 들이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이제 평화 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군 주둔 문제를 인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 도발을 하지 않고 자기 적대 시험, 다시 말해서 ICBM을 포기하겠다. 근데 과거에는 ICBM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CBM을 포기하고 미국과 북한이 딜을 하고 한국을 제외시킨다. 주한미군 철수용으로 ICBM 포기를 내걸고, 그건 키신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건 그 주한미군 철수용이 아니고 북한이 ICBM을 포기함으로써 하나의 카드를 던지면서 오히려 미국이 평화유지군으로서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화체제와 육자회담과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딱 땡길 수 있는 거는 이 CBID하고 CBID 그러니까 뭐였죠 이게? Complete and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인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그다음에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폐기. 폐기. 이게 이제 강경파까지 얘기하는 거고, 원래 강경파는 이걸 중간에 갖다 놨는데 우리 대통령은 목표로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드 스테이트를 약속하는, 그러니까 CVID와 수교 약속을 아마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북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맨날 바뀌니까 미국 정권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당신 재임 기간 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때 선언을 하겠지만 요 약속은 당신 임기 내다.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다. 또는 임기 말까지 폐기한다. 그때까지 수교도 그때까지 하자. 뭐 이런 북한이. 생각. 예. 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요. 지금 좀 가벼운 주제로 가면 어떨까요? 그 행사, 정상회담 장소.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이제 남한으로 와서 해야 되지 제주도로 않느냐. 와라. 그래서 제주도 다금발 얘기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갔더라도 그래도 평화의 남측 집으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한다는 거는 상당한 성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게 전문가와 전직 장관님들마다 다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최고 전문가이신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스위스가 너무 웃겨요. 자기들 원래 회담과 시계 박람회로 주로 엄청난 돈을 먹고 살거든요. 거기가 국제기구가 네. 한 300개가 있습니다. 제네바에. 네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회의고 거기 호텔비가 거의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기본이 평균이 100만 원이에요. 다보스 포럼도 스위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자기들의 중립국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회의와 시계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벌써 얘기했잖아요. 우린 다 준비되어 있다. 여기 와라. 정말 발빠르게 얘기했는데 네.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북한에 가는 걸 제일 좋아할 겁니다. 제일 폼나니까. 아, 그리고 자기가 역사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가서 뭔가 이뤄내는 거잖아요. 북한도 김정일도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네. 김정은도.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식 방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의 북한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근데 미국의 참모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가서 그렇지. 뭔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트럼프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백악관을 부르고 백악관이 안 된다면 판문점으로 가자. 한국은 판문점이 좋죠.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판문점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단에 대한 그 상징도 있고 김정은이 나가는 거는 위험 부담이 크고 네. 말씀처럼 트럼프는 때깔이 나고. 김정은은 아마 타고 갈 비행기도 마땅치 않을 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네. 그 김정은 전용기가 소련제 30년 된 일루신 60이라는 그 네. 기종인데 이번에 훨씬 김여정이가 끝까지. 타고 온 거랑 같은 기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4시간을 날아갈 수 이게 있는.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긴 한데요. 30년 넘어서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비행 금지가 된 비행기예요. 아.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알기로는 2014년인가 최룡해 당시 그 총정치국장이 유럽 모스크바 쪽으로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용기 빌려주면 되잖아요. 없어요, 우리도 전용기. 전 세계를 빌려주겠죠. 전 세계. 근데 아마 전- 그거는 전용기가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그건 절대 안될 그건 거고. 당연히 어려울 거고. 그렇지 그래서 않겠어요? 김정은을 워싱턴까지 보내는 것도 큰 숙제가 될 수 있겠다. 미국은 그리고 보내주겠지 뭐 전 세계로 그럼.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국내 정치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받은 측면이 크잖아요. 중간 선거도 있고 탄핵 그렇다면 안 당하려고 하고. 네 최대한 광나는 모양은 거기 가가지고 평양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세계가 놀랄만한 가장 쇼킹한 뉴스라는 건 북미 수교를 합의하고 나오는 걸 텐데 그런 걸 합의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더더욱 그게 평양이나 미국에서 해야지 딴 데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해가지고 우리 수교하기로 했다. 이거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핵까지는 가시화 안 됐더라도 지금 엄청난 사면 초과잖아요. 예. 사면 초과해서 북한 문제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트럼프가 가장 그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경파로 가는 게 11월에 유리할 건지 아니면 온건 대화책으로 가는 것이 온건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준 게 북한이고 우린 거죠. 왜냐하면 온건 쪽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근데 가시권에 있으면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시권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강경한 모습을 보여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우세했다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된다. 오히려 강경파보다 가시권에 그걸 보여주면 된다는 결정을 해준 게 바로 우리 특사단이고 또 김정은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 지뢰밭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옛날부터 얘기한 게 어떨 때는 지뢰를 한 개씩 덜어내야 되지만 지금은 터트려야 된다다. 왜 지뢰 터트린 차 있잖아요. 가면 터트리는 거죠. 예. 한목에 지금 폭발을 해버리는 거다. 그게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될 수 있다. 역사적인 대타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교다. 수교 약속이죠. 수교 약속. 이 2달 안에 수교 못하고 언제까지 수교를 하겠다. 당신 임기 또는 그 2020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그렇게 즉석에서 받을 정도면은
그 정도 얘기는 제안이 됐어야지 트럼프가 오케이 했을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완전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네. 근데 그걸 시간을 못 박았잖아요. 대신 수교해달라. 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강경파 쪽에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 뭐냐면 참모들이 이제 흘리면서 계속 그 반대. 트럼프가 위험하다, 조심스럽다, 북한에게 넘어간다 소리가 지금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검증 문제거든요. 왜 저기 가서 우리가 속아가지고 했는데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이제 북한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게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트럼프의 생각과 김정은의 생각은 뭐냐면 이 검증 과정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아예 폐기까지 바로 가서 검증이 크게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저는 지금 두 사람의 빅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핵 폐기를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핵 폐기를 하겠다 북한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너네는 우리랑 수교를 맺어줘라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네. 미국 트럼프의 입장이. 그런데 사실 과거에 그럼 2005년 부시 정부 때는 안 그랬느냐. 당시 그 유명한 9.19 공동성명이라는 그렇죠. 2005년 지금도 유엔 결의안마다 항상 모든 유엔 결의안에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지지한다라는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CVID 완벽한 핵폐기까지 간다라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 대신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북한이 이렇게 하면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씩 해서 완벽하게 없애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당일날 미 상무국에서 북한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버려요. 북한이 돈 세탁을 하고 있다. 그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라고 BDA 재무국이었죠. 거기서 그걸 동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합의했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한 방 뒤통수 얻어맞았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그 없었던 것이죠. 입장에서는. 네. 그로부터 1년 후에 북한이 핵실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건 결국 갈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그리고 수교. 그러나 과연 미국의 강경파라든가 반격이. 저 참모들은 그렇게 해서 북한하고 수교하는 것을 과연 희망하고 있을 것이냐. 그건 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부시 정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부시하고 당시 참모들하고 생각이 비슷했다면 지금 트럼프는 생각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있을 뿐이지 이게 결코 쉬운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정상회담부터 아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 흐름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든 트럼프 정부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중간선거 이후에 판이 깨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깨질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건 미국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김여정 그 김영철까지 와서 그 특사를 보낼 거를 바로 안 보낼 것처럼 하다가 바로 보냈잖아요. 오자마자. 그건 이제 그 한미 간의 얘기가 조율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남북 간에. 아니 한미 간에. 한미 간에. 예,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특사도 보내야 되니까. 예. 한라인을 통해서 미국과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갖고 가져온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빨리 가라 바로 그냥. 그래서 미국 갖고 이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미국도 뻥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까지는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잘했어요.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는데 어쨌든 잘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담보를 했는데 이상한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주제가 싹 들어가고 워낙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그 만남이라는 게 워낙 크니까 지금 주제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한미 정상회담은 좀 찌그러들고 북미 간 회담이 커지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북미 간 대화는 리스크도 높지만 프로핏도 높지만 리스크도 높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두 개가 무게가 조금 이렇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남북 문제가 벼랑 하나 탁 찌그러드는 게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간다면 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뉴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만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뒤로 먹으니까 유산시키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다는 자체는 엄청난 뭐를 터뜨릴 거고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대부분 맞는데
그때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액션 포 액션 해가지고 끝에 엔드 스테이트가 있었어요.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였거든. 근데 어그러지니까 안 갔잖아요. 지금은 끝을 찍어놔 버린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결과물을 찍고 날짜까지 규정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둘이 만났는데 네. 성과는 없었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저도 이제 격동하는 그 말씀이신데 지난번 2005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 예. BDA 사건을 딱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문제가 틀어지는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떤 미국의 다른 부처에서 또 다른 그런 문제를 할수 가지고 있죠. 예. 문제 제기를 한다. 그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 그래서 저는 특사를 보내는 게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기정사실화하러 가는 거예요. 음. 미국이 딴 말 못하게.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왜 정의형이 같겠어요? 예. 일본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따라갈 거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가서 지금 트럼프가 한 말을 다시 되돌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압박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잖아요. 북한 도발 때문에. 예. 그런데 북한이 도발하라고 평화 공세로 나오면 미국 이걸 뒤집으면 이 둘은 제재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국한테 압박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려도 하고 패싱이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이들을 한국의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하고 남북 간의 어떤 노력이 앞으로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빠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로 운전을 잘해야 되는. 완전 이번 브릿지 역할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브릿지 역할. 그래서 빠졌으면은 전혀 역할을 못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했을까? 이제 트럼프는 깔때기를 계속 들이대잖아. 우리가 그 제재서로 타. 아베도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주변국에서의 이야기는 압박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그렇게 해석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전혀 영향이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그 힘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줘야지. 이때는 그래요. 없던 장단을 맞춰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잘했어. 그러니까 트럼프 이렇게 칭찬해주면 글쎄. 좋아하니까. 예, 예. 네, 근데 일단 그 북한 국가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리더의 퍼스널리티가 어떤가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외교적 상황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일단 김정은이라는 인물은 제네바에서 오랜 기간 공부한 5년 정도 그 서방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심이 있는 그런 친구다라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을 보더라도 그 개방적인 인물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북한 경제가 한 5년 사이에 김정은 정권 들어서 상당히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3% 후반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엔 통계만 따르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GDP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난행군식이 굶어 죽을 때보다 2배로 지금 올라가 있고 식량 생산도 2배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는 건가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런 평양과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그 격차는 차이가 있긴 있지만 타 지역도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탈북자들이 보통 두만강 접경에서 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 어떤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동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그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나라만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게 북한의 앞으로 어떤 정상국가로 가는데 안정적인 걸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김정은이라는 좀 개방적인 인물이 내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을 하자면 저는 이게 두 가지 여러 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포감과 자신감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말 전쟁을 걸 수도 있겠구나 할 정도로 공포감이 있었고 경제 제재는 뭐 지금까지는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한 경제가 파탄 직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저는 수용 안 하고요.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특히 중국에서 저렇게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 북한의 수출품이 90%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100%에다 10%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아무리 자립 경제라도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우려감으로 나왔는데 그것만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트럼프가 자화자찬하는 압박이 맞았다. 그러면 결론은 더 압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압박해서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는데 한국이 테러를
만들어줬다는 비판이 있는 건데요. 아, 네. 그쪽 근데- 매파들 쪽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만 이 말이 이제 반드시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네. 두 번째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옛날에는 북한이 25년 동안 미국한테 맨날 이렇게 북한 쪽에서 보면 미국이 저렇게 장난치는 거에 당한 이유가 미국 쪽은 언제든지 제재와 그 대화를 뒤집었다 뺐다 하는데 북한은 중단 한 번 하면 다시 재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드는데 맞아. 이제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완성해버렸으면 차라리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완성을 하니까 카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카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카드, 그다음 미래 개발할 카드. 그 이번에 던진 게 모라토리움이 미래 걸 던진 거예요. 아직 2개가 남아 있어요. 아, 모라토리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지지. 중지는 과거의 폐기는 아니잖아. 그다음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그리고 HEU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고농축 우라늄은 음.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중단이 없어요. 폐기하고 똑같아요. 플루토늄은 프리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HEU를 돌리고 있으면 그거는 폐기하고 중단 단계에 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핵은 존재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라도 숨길 수 있는 과거 핵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거 포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검증이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들어가가지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세 번째 카드가 있잖아요. 그 정도 카드 핵으로도 자기 억지는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에 의해 가지고 대화에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쓸수 얘기를 있는 하다가 하나, 어그러져 카드가 버리면 하나밖에 이것도 못 만들고 얘기도 안 되고 이러는 건데 네. 이건 어그러지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있으니 또 카드가 있다 이런 자신감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이 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나 그 이명박이나 보면 기업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좀 신중한 정치인 같으면 관료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어떤 정책을 정하고 전략적으로 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이게 관료들의 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틀을 짜놓고 그렇죠. 예 마지막에 이렇게 연기만 하는 정상은 나가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건 공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막대먹은 이게 이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 아닌가 맞아요. 싶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던 게 차라리 클린턴보다 네. 트럼프가 사고를 치면 좋은 쪽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진짜 대박이다라는 네.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예. 심지어 임동원 이사장님도 전 장관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사실상 맞아 들어가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못 참는 거잖아요. 이걸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자실에 가가지고 이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 그러고 가서 얘기하라는 게 진짜 무슨 만화 같아요. 예. 조금 전까지 버튼 내가 내 거가 더 큰 버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여튼 구군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잘 돼야죠. 여전히 아니 이제 근데 이제 그 또 북을 바라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핵을 다 완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수 중에 과거 거는 또 이제 기술력이잖아요. 기술력은 멈췄다가도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기술력까지 왔다는 건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뭐 굶어 죽는 그 무슨 행군이야 그게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냥 굶어 죽고 어쩌고 하는데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서 좀 경제가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와 있는데 다시 이걸 고난의 행군의 시절로 되돌리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인데 보완이 되어서 완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시중에 휘발유 가격 북한의 예. 휘발유 가격 보면 연초에 2,000원이었던 게 여름에 한 3,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원래 재작년에는 1,300원, 1,200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1,000원 개념이 어느 정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한국 때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때?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였어요. 우리보다 한 300원 정도 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작년 초에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한국 돈으로 그 작년 여름에 3,000원까지 3,000원. 올라가요. 근데 북한에도 그 자동차들이 러시아어에 좀 평양 같은 경우는 차가 꽉 차가 막힐 정도로 밀린다고 지금 그러네. 그렇게 네. 많은데 그렇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 유엔 제재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그 경제가 만약에 나빠지고 소비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건 체제 위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정확한 지적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도
견딜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고 네. 이제 여기서 빠꾸를 하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럼요. 백도가 힘들어지는 그 예전에 게. 7, 8년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도 이제 평양 갔다 오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한 7, 8년 전, 10년 전은 양각도텔 40층에서 내려오면은 강변도로에 차가 큰 넓은 도로에 없었어요. 자랴 5대가 네. 보였어요. 그러니까 앞뒤 차 간격이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평양의 그 넓은 도로를 저걸 뭐하러 저렇게 넓게 만들어놨나 싶더라고요. 차도 안 다니는데. 도로 계획은 잘해놨네. 엄청 넓어요. 향후에 차가 도로가. 많을 걸 차가 대비해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거기 차가 가득 차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무슨 차가 많아요? 차종은 중국 차인가? 차종은 수입차들도 많은데요. 수입차는 이제 그 중국차부터 아주 고급차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B 회사라든가 뭐 예전에는 M 다 회사라든가 같이였죠. 그다음에 그 미군 찝차인 험비 험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 개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렉스도 많아요. 스타렉스. 북한 내부에서 우리나라 생산되는 네. 거는 휘파람하고 뻐꾸기라고 거기 그 자동차 조립 회사가 있거든요. 아. 거기서 만드는 차가 통일교 쪽에서 만드는 귀엽다. 예, 그런 차가 팔리고 있고 휘파람, 뻐꾸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중고차들 예. 대한민국 중고차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휘파람- 소나타 그랜저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간 거예요? 거기? 아니,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쳤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낸 것도 있고요. 아.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간 있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특사 중심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 통일부는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외교부는 뭘 해야 되나요? 외교부는 이거를 틀어지지 않게 잡고 가는 걸 해야 되나요? 실무 그러니까 준비 지금 외에. 이제 뭐 사실상 외교부가 많이 소외되어 있다가 그나마 이제 한다는 게 이제 틸러슨하고 강 장관이 지금 만난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지금 너무 컨트롤 타워가 그 안보실하고 투톱 잘 갔지만 네. 이걸 어떻게 실제적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무지막지하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안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사실 견인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북한의 진위, 북한의 현재.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계속 강경책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생각보다 북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북한의 상황, 제가 미국 만나서 봐도 그냥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재가 뭔가 통하기 시작했다고 짐작하지 그 증거를 내세우는 걸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갔어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단 무식해요.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 거. 정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을 한국이 전해줄 필요가 있고 그게 통일부가 외교부가 이제 설득하는 부분 이 전체 틀은 이제 짜놨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물론 중간에 난관도 많고 하겠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 받아들여지고 미국하고 수교를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나라한테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좀 바꿔야 되네. 좋을까요? 헌법을 바꿔야 되지 헌법을 바꿔야 돼요? 외교부 바꿔요.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통일은 천천히 통일이야, 하자는 게 통일이야. 대통령 생각이시기도 하고요. 그 또 승용 찾는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거 아니야 이쪽이. 그렇죠. 근데 이 헌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교가 된 정상 국가야. 그럼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엔 네, 그러면은 아마 유엔 가입할 때 이미 우리는 그랬지. 남남 갈등이 많이 벌어질 텐데요. 그럼 이제 북한도 같이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바꾸면 북한도 조선노동당 규약에 거기 그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하겠다. 이게 당면 목표거든요. 북한에도 당면 목표를 바꿔줘야지 되고 그럴 때 우리도 같이 행동 대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내부만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 정상회담하고 좋아지면은 과연 뭐가 좋으냐. 네 예를 들면 정상회담하고서 혹시 나중에 또 캐시 원하고 뭐 원하고 그런 뭐 것도 이러면 있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 계시고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즉 한반도를 동해안 벨트 축과 서해안 벨트 축과 DMZ 벨트 축 세 축을 발전시켜서 네.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건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 지하자원, 항만 분류 이런 것들이 주요 산업이 될 겁니다. 서해안 쪽도 뭐 여러 가지 그 공단도 있고 산업들 협력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 과연 무엇을 의제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한에도 우리에게도 어떤 국익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군사안보적인 건 당연히 따라올 수 있겠지만 즉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은 남북이 군사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군축 문제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네. 그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군대를 줄이고 효율화하고 그 젊은 청년들을 일자리로 돌려보내는 네. 것이죠. 이걸 북미가 수교를 하게 되면 이제 남북도 대표부를 서로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런 따라가야죠. 뭐랄까 일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가능한 것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벨트로는 예를 들면은 막대한 북한의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든가 물론 유엔 결의안 때문에 많은 그 광물들이 제재 대상이긴 해요. 예. 그러나 제재 그러면 이제 대상이 그게-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벗어나야 풀어야죠. 되겠지, 풀어야지. 예. 난 지난번에 진인관 교수님한테 이게 평화 전쟁 기지로서 서울에 공약을 줘라. 그래갖고 서울과 평양에 상시적인 비정치 군사적 예. 연락사무소와 교류사무소를 두자. 그거보다 아니 그게 더 좋은- 필요해요. 왜냐면 대도시가 그거 하는 게 예. 무척 중요해요. 평양하고. 그러면서 그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 미션하고 서로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빠져야지. 그래갖고 교수님이 준 게 그거 있었잖아요. 네. 서울과 평양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 해갖고 교류전 하자. 그런 것도 경쟁. 좋잖아. 그 예. 아이스링크가 있는 대도시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정말 수고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 예. 그러니까 예를 여름에는 일시적- 축구하고 겨울에는 하키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잘 육성해서 스포츠도 예. 발전시키고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아니 그리고 저런 거 좋아요. 그게 누구지? 그 테슬라가 했던 거 LA에서부터 시카고까지 가는 큐브 있잖아. 큐브. 예. 20분 만에 가는 거. 서울 평양 신의주까지 그거 놓겠다 그러면 되지. 테슬라 들어와갖고. 아 좋죠. 그럼 뭐 하면 되지 그냥. 거기만 놓겠어요. 서울 부산까지도 우리나라도 놔주면 테슬라 제가 인간인 오기도 사람이 편하고 네, 뭔가 벌써 이런 뭐가 좋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설레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이, 깜짝이야. 사실 그런 무슨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 의외로 아니 경제는 상상해요. 그래요? 예. 저는 경제는 의외로 진짜 제일 무조건 빨리 되는 거는 그 기차 타고 유럽 가는 게 제일 빨리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야 정말 쉬운 다 연결돼 있고 그냥 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여기 네. 북한은 이게 이제 철의 실크로드 되면 얘들은 이 통행세만 받아도 먹고 살아요. 그렇죠. 네? 예, 통일성 물류 가지고. 북한이야 가는- 뭐. 물류, 통행세, 그다음에 여기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단동 갖고 고량주 먹고 다시 내려오는 거지. 아니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주말에 평양냉면 먹고 싶다 그러면 차 타고 2시간이면 거리가, 평양 가서 네. 옥류관 가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예. 난 그 얘기 최변이 얘기했나요? 그 일제 시대 때 서울역 가면 저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런던행 파리 가는 표 팔고 그랬다고. 파리 가는 표를 팔 서울역은 때 서울역에 경성역은 그러니까 와 진짜요? 북한의 평양 기차역 가면은 국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역에는 국제선이 없죠. 예. 국내- 평양역에 평양 모스크바 이렇게 딱 국내선만 써 있다니까, 있어요 우리 서울역은. 오. 평양 모스크바, 평양 베이징. 네. 그다음 그 평양 기차 파리, 있어요. 파리는 없지. 파리는 안 가지만 그런 경부고속도로 타면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제 네.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여기 뭐 이화여전 뭐 배화 뭐 학당 이런 그 여자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금강산으로 소풍을 갔다 오셨어요. 예. 맞아요. 아니 철원 분들이 예전에 한번 제가 10여 년 전에 철원에서 무슨 토론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옛날 일제 때 토론 그 철원 사진을 보면요. 네. 그 서울 명동 같아요. 그 흑백 사진으로 있는 게 철원이? 은행도 여러 개 있고요. 예, 철원이. 왜? 그래서 왜 여기가 왜 이랬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기차를 타고 금강산을 가려면 철원에서 한번 내려서 쉬어서 자고 갈아타서 갔대요. 그리고 철원이 그 중간 기착지인 거야. 오. 그래서 거기서 놀고 자고 그다음에 돈도 좀 이렇게 거기서 뭐 바꾸고 일본 돈 경부선으로 따지면 그거. 대전쯤 역할을 예, 하고 있었던 거기 거네. 그게 정말 철원이 대전 그랬는데. 이상이었어요. 철원이요? 예, 그러니까 철원 그 노동당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태지가 발해를 꿈꾸며라는 앨범을 거기서 뮤직비디오 맞아요. 촬영을 예. 했잖아요. 그 밀림 속에서. 그 저는 매년 학생들하고 같이 거길 갑니다만은 노동당사 가보면 당사 건물이 제법 커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요? 거기 나도 학생인데. 학교를 좀 자주 오셔야죠. 그 지금 서울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 그 옛날 그 건물하고도 견주어도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당사가 큰데 철원 그, 노동당사가? 예, 그 노동 그 이야기는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그 북한강이 흐르고요. 평야가 평야지대요 완전. 어마어마하고요. 그 철원 평야를 잃고 나서 북한의 김일성이 3일간 울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오.
궁의 성터가 바로 휴전선 한가운데 내성이 지나가고요. 아니 그 역사책 보면 왜 거기다가 도읍지를 정했나 그 꼴짝에다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휴전선 때문에 완전히 지금 두동강에 나 있는 게 철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 좋아지면 철원에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교통, 한반도 교통 X차 축의 중심이 바로 철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주하고 철원하고 휴전선부터 거리를 따져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파주도 철책하나 넘어가면 바로 임진강인데 그런데 왜 파주는 저렇게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데 철원은 그때 군사보호구역 묶여가지고 제일 높은 건물이 3층이야. 그보다 높은 건 못 지어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맺혀 있으셨었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 좋아지면 그걸 접경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네. 휴전선 155마일에 따라서 네. 접경 지역들이 상당히 그동안 침체되고 피해를 봤었는데 거기가 개발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공약에도 들어있어요. 접경 지역과 그다음에 특구를 만드는 것. 다만 지금 지자체들 간에 너무 경합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묶어서 나갈 것인가 고민할 정도로 앞으로 개발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지방 정부에게 자율권을 줘서 중앙 정부가 막히더라도 지방 그렇죠. 지방 지방 정부들끼리 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예, 지방 정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발의안들이 지금 6개가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남북협력기금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남북교류협력은 그동안 대한민국 주민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젠 거기다 지자체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 스스로 북과 채널을 만들어서 교류협력할 수 있게 그걸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법을 바꾼다는 건 똑같이 주민만 통일부에 있는 협력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도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러면은 적어도 1조 이상의 교류협력 기금이 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지역이 북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재화와 용역은 북으로 갈 수 있겠지만 돈은 그 지역에 남거든요. 네. 이건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모티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좋은 나라 아나운서 그 말씀에 답을 시작하면 아마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은 넘쳐나지 않겠나. 남북교류가 되면.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 또는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지잖아요. 그 사실 우리는 그거를 상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외국인의 투자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우리가 평창에서 그러네. 봤잖아요. 네. 북한 팀이 오니까 평창이 성공하잖아요. 그건 앞으로 북한하고 열리면 투자나 산업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 불안함이 당연하다는 상수로 표시했기 때문이지. 그게 없어진다면 굉장한 거죠. 남북 문제, 한미 관계 얘기하면서 오늘이 가장 훈훈해. 왜냐면 전에는 얘기하면 한숨 푹푹 나오고 진짜 그렇죠. 작년에 전쟁 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진척된 게 어쨌든 나는 셋이 이런 가장 코미디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공동 노벨 평화상 노벨 수상. 평화 수상자. 이 얘기를 BBC 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뭐니 해도 이 대목에서 지금 문재인만 우리가- 얘기한 거 아, 아닌가요? 저도 문재인 아니 대통령 세계 얘기한 건 줄 저예요. 알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제가 아, 얘기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우리 깜짝 놀. 문 대통령만 BBC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긴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맞아. 일종의 꼼수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준 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북한이 볼 때도 그러니까 아까 그렇고. 말씀하신 게 구분이라는 거 얘기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탄핵이 안 됐더라면 그러게요. 평창에 누가 서 있었겠어요. 글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 보면 네. 뭔가 운칠 요새는 운칠 기삼이 아니고 운칠 복삼이라면서요. 운이 7이고 복이 3이라고 운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을 말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북경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돈 집어주는 정권과 그 전 진짜 그 진심으로 초청해가지고 경기장 안에서 환하게 악수하면서 그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냐 얘기하는 사람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받으래도 그렇잖아. 거기다가 미국이나 여타의 나라에서 볼 때도 그러니까 왜 외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일종의 승리자 내지는 뭐 운전자로서 확실히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트럼프가 주도해서 그렇게 할 만한 신뢰받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지. 김정은도 그렇고 지네가 보기에도 믿을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나는 그 선거운동 와중에 이미 대통령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쓰긴 했지만 타임지에서 그 근엄한 네. 사진 딱 놓고 그 밑에 네고시에이터. 니고시에이터 협상가
타임즈의 그런 해안이 거면 어떻게 타임즈 해야냐. 그래. 그때 우리가 왜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여기에서 운전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당위를 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어쨌든 집권 초기인데 아직도 네네. 1년이 안 됐는데 예. 1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시기상조일 거라고 어려울 것이다라고들 많이 예측을 1년도 했는데 채 안 된 시기인데. 1년도 채 안 돼서 정상회담을 한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 안에 과연 몇 번의 정상회담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셔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과거 이제 노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고이즈미 총리랑 일본하고 셔틀 외교를 하다가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남북 간의 정기적인 정상회담까지도 이어져 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주로 그 남북 연합 단계 통일의 그 초기 단계인 연합 단계를 얘기를 할 때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층 회담의 정례화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 때 총리급 회담이 정례화가 됐다가 이제 정권 교체가 돼버린 거죠. 총리급 회담 한 번인가 열리고 나서. 그런데 만약에 정상회담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몇 차례 열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 밑에 총리, 장관급 회담, 부서별 회담 이런 것들이 층위별로 많은 회담이 열리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 통합 초기 단계까지 가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왜 지난번 아이스하키 단일팀 뭐 얘기할 때 네네. 왜 국가가 개인의 그 권리를 뺐느냐라고 해서 반발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통일이 꼭 필요하냐 이런 회의적인 연애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우리 애들을 생각해봐도 그 태어날 때는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애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땐 이명박근혜. 학교 다닐 때는 순전히 이명박근혜 9년 시절을 동안에 이제 방공교육 네, 그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인이 뭐 천안함이 폭침됐다더라, 뭐 당했다더라, 저 또 뭐 관광객이 총 맞았다더라 이런 뉴스만 보면서 성인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단일팀이네 뭐네 이런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수시로 여러 가지 회담이 열리고 또 국제 무대에서도 북한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이렇게 합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게 우리가 같은 나라라 같은 민족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것 같더라고. 사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기성세대가 괜히 뭐 통일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낭만적으로 젊은이들이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 지점도 있지만 네. 젊은이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럼요. 경험을 못 9년 해봤기 동안, 때문에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 보수하라고 하는 게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 지금 이제 정치 문제가 워낙 까다롭고 군사 문제가 복잡하고 그러지만 이게 어느 정도 물 것 같으면 바로 경제 문제로 가서 네. 통일과 평화는 곧 밥이다라고 하는 걸 빨리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일 민감한 게 돈 문제는 10대, 20대가 우리 때보다 훨씬 민감해요. 맞아.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남북 문제가 풀리고 그럼 그러니까 통일이 밥그릇 빼기가 아니라 밥그릇 더하기라는 예. 걸 알려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자기들 힘든데 들어와서 밥그릇 그렇죠, 뺏는 그렇죠. 걸로 비쳤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근데 그 맞아. 밥그릇 빼기가 아니라 있는 밥그릇 나누기가 아니라 밥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을 비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남북 문제,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훈훈한 훈풍이 4월, 5월 올 봄엔 진짜 출래불사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봄이 오는 한반도에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쓸쓸해 죽겠습니다. 청봉제 전국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